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무대 대위전을 치렀습니다. 방문 첫날 남아공,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지만 내일 가질 예정이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중동 정세 전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줄여 귀국했기 때문이죠. 취임한 지 열흘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려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문제를 논의하려는 거였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이 때문에 내일 가질 한일 정상회담은 더 주목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첫 소식 순방에 동행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6.25 전쟁 당시 파병국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정상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과의 투자,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을 강조했고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오는 11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자원 외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Wonderful to meet with you face to face so soon after your election and very soon after our phone call last week.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저녁엔 환영 리셉션과 캐나다 총독이 주최하는 만찬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다만 내일 예정됐던 한미 양자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 여파로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G7 국가와 초청국이 함께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을 주제로 외교무대 첫 공식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을 비롯해 영국, EU와의 양자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던 기내에서도 한미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출국 전엔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통화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갑작스런 회담 불발에 당혹스러운 반응도 보였습니다만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회담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캐나다 도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 소식을 접한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자 회의에선 종종 있는 일이라며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다자 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귀국 사실이 보도로 알려진 뒤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다며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3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대미 협상에 대비해온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조세뷴 주한 미 대사대리와 직접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전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며 한미회담 대비 성격도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 발전시키고 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더 확고하게 나가야 된다는. 불발된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이루어졌다면 실무 협상이 더 추동력을 얻었겠지만 이른 시일 안에 회동이 성사되면 보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심 총장을 내란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고발한 데 이어 오늘은 심 총장 자녀가 특혜 채용된 의혹이 있다며 또다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공수처로 들어옵니다. 심 총장 장녀가 외교부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겁니다. 민주당은 지원 자격이 석사 학위 소지자인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 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주장과 함께 국립외교원 퇴직 후 외교부 지원 과정에서는 외교부가 심 씨에 맞게 전공 분야를 바꿔줘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시키고 심 총장 자녀의 전공인 국제 정치 분야로 응시 자격을 바꾸어서 재공고하였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심 총장이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어제 공수처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연이틀 고발전에 나선 겁니다. 정치권에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개편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무건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 총장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는 의혹까지 공세에 추가됐습니다. 관계자들 그 전 검찰총장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비화폰을 만져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순방기간 연이틀 고발전에 나선 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검찰 해체에 가까운 검찰 개편을 다룰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엔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검찰 쇄신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 정작 검찰 내부에선 공개적으로 수사 현실을 제대로 아냐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3년 검사 적격 심사를 받을 때에도 검찰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지난 4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비판 내용이 담긴 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시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공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 후 대체로 피해자들은 불만스러워한다며 이후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편익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진 쇄신이 될 거란 우려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선 검찰개혁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보복이 자리 잡고 있다. 또 검수완박 시즌2가 현실화할 경우 수사 지연 등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업무 보고와 외신 기자 간담회 등도 가졌는데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치자금법 재판 당시 인쇄문에는 영수증 처리 물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대신 SNS에 세 번째 해명글을 올리며 사적 채무 논란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이른바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세금 압박에서 채무가 비롯됐다며 증여세 납부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뿐 아니라 국세청이 별도로 부과한 증여세까지 더해졌고 이를 미납하자 매달 140만 원에 달하는 중과산세까지 붙었다는 설명입니다. 11명에게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쓴 건 신용불량 상태라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일시에 빌리기로 한 것이라며 쪼개기 후원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외신 기자 간담회에선 40년 전 농성을 기획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해 자신은 전 학년 의장으로서 농성 참여 학생들에게 물을 공급하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저희 측과 미국 측에 통역으로 의사를 전달했던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인요한 의원입니다. 또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선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중 기내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가 의혹의 핵심을 피하고 있다며 해명을 하려면 자금 거래 내역부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데 어떻게 감당했는지 설명이 안 됐다는 거죠. 다음 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는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가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입은 약 5억 원의 국회의원 세비가 전부인데 추징금과 생활비, 자녀 유학비, 교회 헌금 등에 사용된 수억 원의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부채를 주장하려면 계좌이체 내역과 통장부터 공개하라고 가세했습니다.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입니다. 세부적인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 신용불량 상태에선 어떤 국민도 지인 11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릴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종의 도덕성을 겸비해야 되는 이거 당연한 요구예요. 국민의힘은 사흘간의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충실한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자료들만 빨리 제출이 된다면 미리 검토해서 이틀 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두고선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가족들은 일단 제외하고 아들 학비를 포함한 송금 내역을 제출할 경우 전 배우자도 부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중동 정세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돌연 귀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참전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자민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돌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려 곧바로 백악관으로 향합니다.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는 이란이 완전히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복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란과의 핵 협상이 무산될 경우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를 지원할지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포르도의 산악지대 지하에 위치한 우라늄 고농축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에 벙커버스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s very difficult to access without unique bunker busters that only the US military possesses. 트럼프가 벙커버스터 지원을 승인할 경우 미국은 사실상 이번 전쟁에 직접 참전하게 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가 외교적 노력을 우선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는 사태 해결을 위해 벤스 부통령이나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이란에 보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ran basically is at the negotiating table. They want to make a deal. 귀국에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궁지에 몰려 휴전을 요청하는 듯하던 이란도 강경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조만간 첨단 무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양국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중동 지역은 말 그대로 살얼음 판입니다. 변재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폭발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생방송을 이어갑니다. آنچه که ملاحظه کردید صدایی که شنیدید فضای غبارآلود استادیوم 현장 파편이 떨어지며 연기가 피어오르자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이 이란 공영방송국을 2차례 공습해 한때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다른 스튜디오로 옮겨 방송을 이어간 앵커는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암살이 갈등을 끝낼 것이라며 체제 붕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We can't have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 have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We're protecting ourselves, but by doing so, we're protecting many others. 궁지에 몰린 이란 정부가 휴전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하루 동안 장거리 드론 수백 대가 이스라엘의 주요 군시설 등을 파괴했고 모사드 본부 건물도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처럼 이란 내 상황이 나빠지자 정부가 이란 전역에 여행 경보 3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교민들에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신속히 출국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스라엘 교민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한국 시간 오늘 오후 이란 전 지역에 여행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여행 경보 4단계 중 3번째로 현지 상황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라크와 튀르키예 접경 지역과 페르시아만 일대에만 적색 경보를 내려왔지만 테헤란 등 대도시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보 조치를 상향한 겁니다.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의 안내를 따라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지역을 여행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의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은 어제부로 영사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고 교민 보호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란 내 교민은 1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미사일 폭격으로 교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란과 마찬가지로 여행 경보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에도 틈이 생기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공망은 어떤 상황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에 이스라엘에서도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겁니까? 네, 이란이 지난 13일부터 미사일 수백 발과 드론 수백 기를 발사하면서 이스라엘에서도 2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이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 하즈 카셈을 투입했다고 선전했고요. 이란이 이런 신형 무기와 재래식 미사일, 드론을 동시에 섞어서 쏘면서 이스라엘 방공망에도 일부 빈틈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 하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은 5중 방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아이언돔이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저고도에서 막아주고요. 중위고도에서는 스파이더와 다윗의 돌팔매가 방어를 하고 그 위에서는 에로우 2와 3이 대기권을 넘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그런데 이 방공망에도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좀 뚫린 겁니까? 네, 2023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때인데요. 하마스는 로켓 2,200여 발을 쏟아붓고 인질을 납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언돔에 장착된 탄두가 모두 소진되면 재장전하는 시간이 발생하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 이란도 대규모 소진 작전을 펼쳐서 방공망이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이스라엘 국방연구소가 100% 방어가 목표가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체계라고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Requirements didn't go all the way to 100%. So it's 80%, but sometimes it achieves 90%. On certain circumstances, even better than 90%. 자, 그럼 우리 방공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상층, 중층, 하층을 나눠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상층부는 사드, 중층부는 패트리엇과 천궁이 이미 배치되어 있고 하층부에서 아이언돔 역할을 하는 LAMD 등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미완성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체계가 구축이 되면 북한의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북한은 섞어 쏘기가 가능한 무기가 더 다중화되어 있어서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은 이미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해 봤습니다. 북한이 말한 대로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지만 실제 기술이 완성되면 요격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요. 러시아에서 신형 전쟁 수단인 드론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 측면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고요. 정찰 감시 드론은 물론이고 자폭 드론 같은 것들도 빨리 수량도 늘리고. 우리는 그럼 어떤 점을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하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1,600km가 떨어져 있지만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계만으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작전을 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대신 우리는 공격을 받기 전에 탐지하는 능력과 보복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봤고요. 요격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타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은 눈과 두뇌에 해당하는 탐지 체계와 그다음에 이 지휘 통제 체계는 더욱더 진보해야 됩니다. 네, 막연히 이스라엘처럼 뭐 다 막는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체계를 좀 보완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이 인력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을 흡수하는 형태로 꾸려지고 있고 김건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 대면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특검보 8명에 대한 임명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습니다. 변협 추천 몫인 검찰 출신 박억수 변호사가 포함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안에 이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고검청사 2개층 사용과 검찰 수사를 지휘한 김종우 차장검사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특수본 흡수에 나섰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의혹 특검은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 특검은 그제 특검보 8명을 추천한 데 이어 특검 산림을 총괄할 지원단장에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명현 해병대원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 유관석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정민영 변호사 등을 특검보 후보로 추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까지는 대통령실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검증 작업 중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광화문에, 해병대원 특검은 서초동 건물의 입주를 조율 중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대신 자택에서 가까운 울산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만 참석해 문 전 대통령 양산사저와 먼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건 부당하다며 울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출발해서 이곳 서울중앙지법으로 오시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재판 설비나 언론의 접근성 등을 볼 때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알맞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전사위 특혜 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준 이상직 전 의원과 함께 재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을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고가 필요하다며 서면을 보완해 이송 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비공개 조사라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경찰은 강제 구인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모레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경찰은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은 자필 진술서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공개된 장소로 무조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좀 심하다며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에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문 조사를 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경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일단 소환일인 모레까지는 기다린 뒤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내란 특검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 여사를 찾아 오늘 아침까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김 여사는 입원 직후 과호흡 증상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어제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은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는데 실종된 나머지 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고무보트를 탄 소방대원들이 강 주변을 수색하고 물속에는 잠수부들이 투입됐습니다. 어제 저녁 물놀이를 하다 친구 3명과 함께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15살 김모군을 찾는 겁니다. 사고가 나자 인근에서 런닝을 하던 11기동사단 소속 군인들은 김군과 함께 급류에 휩쓸린 여학생 2명을 구조했습니다. 남학생 1명은 스스로 탈출했지만 김군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됐습니다. 김군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희 실종이 났어요. 저는 수영이라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고 지역은 평소에도 수영 등이 금지된 장소인데 그제 내린 비로 수심은 2m에서 2.5m까지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매년 200에서 300여 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만 45명이 숨지는 등 5년간 262명이 희생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허리 이상 깊이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구하기보다 먼저 주위에 알리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길에 세워진 수입차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차량 주인을 매달고 달리기도 했는데 경찰차에 포위된 뒤에도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달리는 하얀 승용차. 조수석 쪽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세우라는 말도 듣지 않고 차량은 80여 미터를 달리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남성은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지난달 19일 누군가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를 훔친 건 20대 남성. 남성은 차주가 시동을 켠 채 편의점에 들른 잠깐 사이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매달린 차주를 떨쳐내고 2.5km를 도망친 차량은 큰 길로 들어섰는데 그곳엔 출동한 경찰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남성은 불법 유턴을 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곧 순찰차가 앞뒤로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하차 요구에도 버티던 남성은 경찰관들이 3단봉을 꺼내들자 창문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뒤에도 몸부림을 치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저항을 좀 심하게 해서 저희가 다칠 우려도 있고 했었는데
차로 또 2차 피해를 시민분들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끼리 빨리 잡자 뭐 이런 얘기를. 남성은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준강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미원입니다. 술을 마신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피해 학교 안까지 침입함에 질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과거 격투기를 했다며 경찰에 밀치고 위협했는데 알고 보니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멈춰서는 듯 하더니 속도를 높여 그대로 달아납니다.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좁은 길을 질주하던 승용차는 한 학교로 들어가더니 이곳저곳을 돌며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장갑을 던지는 인부를 피해 학교를 빠져나간 차량은 멀리 가지 못하고 신호 대기 차량들에 막혀 멈춰섭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저항합니다.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뜯어낸 뒤에야 차에서 내린 거구의 운전자. 다짜고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칩니다.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제압된 뒤에도 발길질을 하며 끝까지 난동을 부립니다. 격투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랑 한판 붙자.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죽일 수도 있다. 체포된 30대 운전자는 조직폭력배로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이 정차 요구를 하자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검거 5시간 전쯤에는 지인을 폭행하고 상가의 물건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의대 교육이 2년째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강경파 학생들에게 밀려 침묵해오던 학생들이 소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의과대 일부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했고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14명이 최근 3학년 선배들의 제적을 학교와 교육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선배들이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선배들을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 상세한 사항들은 저희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서. 논란이 일자 차의과대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 무근을 주장하며 특정 내부자가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강압에 의한 결석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은 무단 결석이 아닌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해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복귀를 둘러싼 의대생들 사이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명대 의대에선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복귀 결론을 내자 학생회 측이 채팅방을 없애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을지대 의대는 최근 복귀를 방해한 학생 2명의 무기 정학을 확정했습니다. 집단 분위기에 눌렸던 의대생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의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이 인기입니다.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방송을 그대로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고 바르면 머리카락이 난다는 식의 불법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여성 판매자가 모발 모형을 들고 두피에 대해 설명합니다. 진피층 안에 이렇게 모낭 주머니가 있는데 모낭 주머니에 모발을 자라게끔 하는 핵심적인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서 특정 샴푸 제품을 쓰면 머리카락이 많이 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 제품에 사용한 헤어 널리시 페파인을 넣어줬을 때 이렇게 중간만 없이 빼곡하게 차들어오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차 운전석에 앉은 또 다른 여성 판매자는 특정 가루를 음식에 뿌려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포당 19g의 지방을 커팅을 시켜줘요. 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을 시켜주는 제품이어서 모두 불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플랫폼 업체에서 운영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부당 광고 29건이 적발됐습니다.
일반 식품을 혈당이나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일반 화장품을 피부 재생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당국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면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대선 이후 우리 증시가 꾸준히 오르면서 어느덧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노린 비상장 주식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장하면 대박 난다며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주식 공부를 하려고 관련 채팅방에 들어간 김모 씨. 공짜로 받은 비상장 주식 한 주가 코스닥에 상장됐고 30배 수익이 나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2만 원 정도에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 보는구나 좀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후 방 운영자는 또 다른 종목도 8월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를 유도했고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 증권사와 주관사 계약 및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유망한 기업인데요. 상장에 실패하면 재매입해준다는 말에 김 씨는 한 주당 3만 원에 100주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또 다른 비상장 업체와 이름만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이 업체의 주식 가치도 한 주당 500원에 불과했습니다. 사기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가 일단 사라졌고 주식 상장할 계획이 없고 이 일당은 실체가 없는 업체에 기업 설명회 자료까지 만들어 인터넷 언론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활개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주식을 사라고 권유할 경우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 등으로 진위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오늘 국회에선 지도부 간 회동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상견례 성격이지만 추경이나 인사 검증을 놓고선 날선 말들도 오갔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했다는데 협치의 출발점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들어와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와 추경안 처리 협조를 놓고선 곧바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여야 간의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라든지 예결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만남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희가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의 인선을 직격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새 정부 인사가 국무총리 내정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제1과제는 병상에 누워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제다, 약이다, 이런 걸 갖고 저희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두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해 매주 한 차례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어제 정식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별 작업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이 아닌 야당의 공약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200여 개에 달하는 각 당의 공통 공약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꼬인 여야 간 갈등이 정책 공감으로 어느 정도 풀릴지 전정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달 남짓한 활동기간 안에 새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적고 비교적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둘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지난 대선 공통공약을 병합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다른 정당이 낸 좋은 정책들도 가져와 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과별 활동을 통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기존 정책 과제 외에도 신속 혹은 성과 과제를 또 발굴하는 것도. 앞서 민주당에서도 공통공약 200여 건 중 입법이 필요한 80여 건을 먼저 처리하자며 야당에 제안했는데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등이 주요 공통공약으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5개 주요 정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줄여 100대 우선과제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엔 공통공약뿐 아니라 국민의힘 공약도 국정 로드맵에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자거나 민주당보다도 더 전향적인 그런 공약들도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적으로 제1야당 공약을 논의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선별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미국 수출액이 2달 연속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 반영된 건데 미국이 추가 인상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으로 보낸 자동차 수출액이 27% 넘게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시작된 4월보다도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25%인 자동차 관세를 추가 인상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And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관세 충격이 커지자 각국은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추며 첫 번째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Our really important agreement, and so this is a very good day for both of our countries. A real. 하지만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과 달리 한국은 무역 흑자국이어서 협상이 훨씬 까다로울 전망입니다. 이건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지금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랄까요?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동차와 철강 관세에 이어 수출품 대부분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발효 시점도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은 잇따라 전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그 자리에서 사살당했다. 탈출하다 잡히면 쏴죽이겠어. 거기 누가 있다면 북한 요독 수용소에선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이죠. 탈북자 출신 감독은 이 뮤지컬을 통해 그곳의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북한의 인권지수는 100점 만점에 3점, 세계 최악이었습니다. 대북전단은 그런 북한의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전단을 보고 실상을 알았다는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새 정부가 대북전단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으로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 활동이자 표현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결한 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고 일종의 적반하장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우리 국민의 위해를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틀 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헬륨 가스를 들고 임진각을 찾았던 납북자 가족 모임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납치된 가족을 보살필 생각은 않고 또 이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유정자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속아서 천륜을 팔아먹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거나 납북된 우리 국민이 6.25 국군 포로를 포함해 17만 명이 넘습니다. 2000년 우리는 북한의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했지만 납북된 우리 국민의 생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한가슴에 안고 온 천지를 들어 춤추어도 좋을 나의 아이들. 이토록 살아보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을 평생을 이루어야 할 꿈이라도 깨어 사랑을 주겠습니다. 대북전단 처벌에 앞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생사를 알아달라는 호소부터 들어봄이 어떨는지요. 6월 17일 윤정호 앵커 칼럼, 천륜이 먼저였습니다. 어제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은 물속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는데요. 다만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권으로 5에서 많게는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의 최고 기온 31도, 대구 33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대구 21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모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